비둘기는 현재 도심에서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조류다. 빌딩 숲에 완벽하게 적응한 뒤로는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며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는데, 하지만 과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개회식에 비둘기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었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도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제24회 대회를 상징하는 2,4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 평화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비둘기는 산이 아니라 빌딩 사이에 둥지를 만들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그렇게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뒤 도심을 방황하던 녀석들은 사람들과 빈번히 충돌했다. 그때부터 이걸 차후에 이걸 어떻게 사후 관리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의 포화의 상징하는 비둘기 이거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천대를 받는 비둘기가 돼버렸죠.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죠. 비둘기의 배설물은 자연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높은 산성 성분이 있어 쇠를 부식시키는데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는 철 구조물의 경우 늘 부식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담하게 아파트로 날아든 비둘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고장 신고도 빈번하다. 배설물로 인한 냄새와 위생 문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비둘기를 내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찾아오는 비둘기의 침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레카! 자, 오늘의 실험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감각입니다. 먼저 시각 체험을 위해서 세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바라보세요. 세상을 위아래로?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하늘이 아래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건데 그 180도 돌려봐야 되는 건가? 어때? 세상이 거꾸로 보이고 어지러워요. 나 내려갈래. 알겠어. 어지러워. 어때? 아니,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진짜? 물구나무 선지 5초 만에 힘들다는 세 사람을 위해 준비한 이것은 상하 반전 안경. 이 안경을 우와. 쓰면 상하, 그러니까 위아래가 반대로 보이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정신을 홀랑 뺏긴 세 사람. 안경을 그냥 써보고 끝나는 건 재미없잖아요. 거꾸로 보여. 와. 상하 반전 안경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랑 악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시나요? 아니 보이는데. 보이는데? 네,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죠? 아 됐다. 됐다. 되게 답답하고 네. 잘 보이는데 잘 위치가 안 잡혀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좀 처음엔 당황스럽고요. 저 혼자 거꾸로 서 있는 거. 자, 공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공은 보이긴 보였는데 던지는 순간 이제 시선만 쫓아가고 몸을 못 쫓아가가지고. 상하 반전 안경을 쓰고 공을 받고 하이파이브를 시도해봤으나 대부분의 시민이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볼 때 마치 상하 반전 안경을 쓴 것처럼 거꾸로 본다는 것이죠. 눈은 빛으로 사물을 인식하는데 각막이 빛을 모아 홍채로 전달하고 홍채는 그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홍채 뒤에 있는 요 수정체,
이 수정체에서 상이 굴절되죠. 우리가 만약 수정체가 전달하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면 하늘이 아래로 땅이 위에 있는 상태로 볼 뻔했지만 다행히 뇌 덕분에 우리는 원래 사물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망막에 맺힌 굴절된 상을 후두엽에 토스 하면 후두엽은 거꾸로 맺힌 상을 원래 사물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단지 상하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왜 평소처럼 행동하기 힘든 걸까요? 뇌 가소성이란 주어진 상황에 맞춰 뇌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닥과 벽 그리고 철창까지 모든 것이 세로줄인 방과 가로줄인 방에서 각각 성장한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들의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험을 통해 세로줄 방에 있던 고양이는 가로줄을, 가로줄 방에 있던 고양이는 세로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바로 환경에 맞게 뇌가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본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태어난 순간부터 봐오던 시야에 뇌가 적응했기 때문이죠. 똑바로 본다는 기준, 어쩌면 정답이 없는 익숙함에 대한 기준은 아닐까요? 유레카! 밋밋했던 천 위에 접기 기술을 슬쩍 올리니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접기 기술을 통하면 평면의 소재를 입체화해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게 접혔던 것을 활짝 펼치는 식으로 자유롭게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주과학계를 바꾼 결정적인 기술인데요. 1995년 일본의 천체 물리학자 미우라 교수가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판을 발사 때는 접혀있다 우주로 나가면 펼쳐지는 형태로 만들어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기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종이접기 기술이 과학계를 바꿔놓은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죠. 우주 발사체는 미세한 차이로 미션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로켓에 실리는 인공위성이나 탐사 로봇 등은 무게와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연료가 적게 들고 로켓에 실리는 무게도 줄일 수 있죠. 로켓의 경량화와 소형화를 위해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고 과학자들의 수많은 고민이 계속되는 와중 이를 한 번에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종이접기 기술입니다. 나사 우주 사업에 종이접기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을 만큼 접기 기술은 공학 분야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25m가 넘는 태양 전지판을 2m 정도 크기로 접은 뒤 우주에서 손쉽게 펼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기술이 발전했고요. 또 내년에 발사될 미국의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도 접기 기술을 적용해 몸집을 줄여 로켓에 실릴 예정입니다. 유레카! 벽은 도심 속 어디에나 존재한다. 높은 빌딩이 만들어내는 벽은 때론 위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벽들은 도심 속의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도시에 사는 새들 중 약 70%가 도시의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 새들은 유리에 비친 하늘이나 산, 바다를 실제와 구분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곤 한다.
버드세이버는 창문에 새의 천정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새들이 피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의무적인 심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 주변에는 방벽이 둘러진 곳이 많은데 이곳이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되기도 한다. 황조롱이나 매 같은 야생 조류가 시속 200km로 충돌하면서 그대로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1년에 4,000장가량의 버드세이버를 무상 보급하고 있지만 버드세이버가 붙어있지 않은 방벽이 훨씬 많은 실정.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레카!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IT 리더들이 입을 모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것. It's humbling and it's amazing. The programmers of tomorrow are the wizards of the future. You know, you're going to look like you have magic powers compared to everybody else. I think it's amazing. I think it's the closest thing we have to a superpower.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이란 일종의 언어 학습입니다.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계와의 소통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소통을 하려면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하죠. 그렇다면 사람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동일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알아들을까요?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명령에 반응하는 컴퓨터의 언어 체계는 조건과 명령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문서 작업 후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의 저장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저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죠. 아주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컴퓨터가 정해진 값을 수행하도록 명령 언어 체계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분야의 기초가 되는 코딩은 생활 속 기계나 전자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문을 열고 닫는 자동문.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개폐 시스템에 문을 여는 신호를 보내게 프로그램돼 있고 신호를 받은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5초를 기다린 뒤 문이 닫히도록 입력된 설정 값에 따라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가가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의 동작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도 코딩으로 프로그램돼 있죠. 돈을 넣으면 선택 버튼에 불이 들어온다.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를 내보낸다 같은 명령값으로 작동하죠. 이제 일상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코딩. IT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코딩이 영어나 중국어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향후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코딩을 모르고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유레카!
공기의 무게를 느껴본 사람, 여기부터라 하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못 느껴봤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공기에도 무게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죠. 준비된 2개의 플라스틱 병에 공기 압축마개를 끼워줍니다. 마개를 끼운 플라스틱 병의 무게는 동일한 44g. 잘 기억해두세요. 이제 공기 압축마개를 이용해 플라스틱 병 안으로 공기를 주입합니다. 하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가 들어갔는지 궁금하다면 플라스틱 병을 눌러보세요. 공기가 가득 차지 않은 플라스틱 병은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고, 공기가 가득 찬 플라스틱 병은 마치 톡톡시 볼처럼 땡땡해지죠.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면 당연히 땡땡한 플라스틱 병의 무게가 더 나가야 하는데 결과는 어메이징! 44.8g! 무려 0.8g이나 늘어났습니다. 단지 공기만 더 넣었을 뿐인데 플라스틱 병의 무게가 늘어났다는 건 바로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증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인 상자 속 공기의 무게는 약 1.2kg입니다. 자, 여기서 상자 대신 학교 교실로 계산했을 땐 무려 200kg! 그럼 저와 같은 성인 남성이 한 3명 정도 교실을 둥둥 떠다니는 셈이네요. 올랄라? 근데 이게 이상한데요? 우리는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 톡톡씨가 기압의 변화로 다리에 붕대 휴지를 감을 만큼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이 맑은 고기압의 경우 대기 중 공기의 양이 많지만 날이 흐린 저기압은 고기압보다 공기의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의 기압은 늘 일정하죠. 고기압일 때는 공기의 양과 우리 몸의 기압이 평형을 유지하지만 저기압으로 공기의 양이 적어진다면 우리 몸속 기압이 바깥보다 커지겠죠. 그 영향으로 관절이 팽창해져 어깨, 허리,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예민한 경우 통증을 느낀다는데 톡톡씨 신체 나이 혹시 몇 살? 유레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에 속한 새 한 마리가 또 떠났습니다. 이 새 같은 경우에 이름은 참매라고, 종명이 참매고요. 겨울 텃새입니다. 날개 쪽에 상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참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에 폐사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온 상태고요. 대부분의 이런 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리과에 속하는 참매는 사냥과 관련된 전통 문화성을 가진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자 각종 국제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희귀종입니다. 그러나 서식지 훼손과 투명창 충돌 사고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타깝게 죽은 참매에 다시 영혼을 불어넣어 보죠. 먼저 새의 무게나 날개의 길이, 부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의 길이 등을 측정해 자료로 기록한 후 본격적인 박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복부를 절개해서 안에 있는 생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썩을 수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려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가슴부터 가슴뼈가 끝나는 부분까지 절개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가죽과 생체를 분리하는데요. 가죽이 건조해지면 박제로 만들었을 때 찢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가죽이 얇은 조류의 경우 가급적 3-4시간 안에 봉합까지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분리된 생체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과정. 필요에 따라서는 DNA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떼내어
보관하기도 하죠. 깨끗하게 분리한 가죽으로 드디어 박제의 핵심인 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매의 눈으로 신중히 철사를 고르는 전문가. 부위에 따라, 포즈에 따라 사용하는 철사의 두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포즈를 연출하실 건가요? 나무 위에서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뼈에 철사를 연결하면서 쉬지 않고 바르는 하얀 가루. 박제가 더 멋있어질 수 있는 마법의 가루일까요? 아무리 썩을 수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한다고 해도 100%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 뼈 마디마디에 붙어 있는 살점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방부제가 투입이 되지 않고 박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벌레가 생기게 되거든요. 벌레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가죽을 갉아먹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박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방부제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생체가 텅 비어있는 빈속에 부피감을 주기 위해 솜을 채워넣는 단계입니다. 살이 제거된 공간에 꼼꼼히 솜을 넣어 표본의 형태를 만들죠. 이렇게 봉합을 끝으로 조직 제거와 철사 삽입 과정 완료. 드디어 참매가 박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서운 눈빛, 살아있네. 마지막으로 깃털 손질과 부리, 다리 등의 채색을 마친 박제는 2주 정도 가죽을 건조한 후 비로소 전시관으로 입장한다고 합니다. 유레카! 열대어의 왕자라 불리는 디스커스입니다. 몸통이 납작한 것이 원반, 즉 디스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죠. 브라운, 블루, 레드, 그린 등 아름다운 몸빛깔을 가지고 있어 관상용으로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빨간색이 돋보이는 홍어리라는 신품종입니다. 디스커스 품종 개량의 핵심은 고정률인데요. 만약 10마리의 빨간색 유어가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빨간 3마리 정도의 유어를 가지고 번식을 시작해 3세대, 4세대, 5세대를 거쳐 그 특징이 고정된 상태로 품종이 형성되는 것이죠. 고정률이 높은 하나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 4세대에 이르자 붉은색이 눈에 띄게 짙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줄무늬는 점점 사라지고 붉은색만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정률이 높아진 4, 5세대의 홍얼끼리 교배하여 낳은 새끼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70%에서 80%가량 닮는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를 쏙 빼닮은 토끼, 아니 홍월 같은 자식들을 낳읍시다. 디스커스의 또 다른 매력이자 애호가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디스커스 어미는 새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유를 먹인다고 하는데요. 물고기도 젖을 물리냐고요? 어미의 몸에 붙어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들이 보이시죠? 비록 진짜 모유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어들은 약 2주간 어미의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먹고 자라며 이 점액은 사람의 모유처럼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물고기 중에서 이처럼 모유를 먹이는 종류는 디스커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휴, 금쪽 같은 내 새끼들 튼튼하게 자라렴. 유레카! 아시아의 우주 강국인 중국, 일본, 인도는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서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 달의 경제적 가치가 탐사 비용을 넘어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들이 로켓을 개발해 발사하면서 과거보다 달 탐사 비용이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달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늘었다. 런던 버크백 대학 이언 크로퍼트 교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주 탐사기지 활용 등 달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주기지 때문이다.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하면 얼음 상태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얻어 로켓 연료로 사용하는 등 현지 자원 이용이 가능하다. 화성 탐사 등이 장기간 진행될 경우 우주 개발에서 달을 이용해 지구에서 가져가야 할 물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 기상예보, 지구 자원 관리 등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인공위성 측면에서 달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핵 융합과 우주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륨-3 등 유용한 광물과 천연 자원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